이번에 읽으면서는 예전에는 윤희중과 부끄러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읽혔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하인숙이라고 하는 아직 밖으로 튀쳐나오지 않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읽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부터 하면서 장소를 중심으로 하면서 인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장소는 크게 이제 서울과 무진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리고 무진에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서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징이. 특이성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지금 64년이니까 도시화가 막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급진적인 도시화가 막 시작되는 건데, 김승옥의 다른 작품에서는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나왔는데, 하나는 서울 1964년 겨울라고 누이를 이야기하여. 이 두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두 개를 갖다 대충 했는데, 이 서울 1964년 겨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무진기행의 서울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 다른 작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4년 겨울에서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인물이 우연히 포장마차에선가 만나요. 만나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만나는데 저 다시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만나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익명의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에서 서로 이제 잠을 자니까 서로 여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 분이 느낌상으로 자살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두 명이 알면서도 한 명이 그냥 같은 방에 잘까? 다른 사람들이 에이, 따로 자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같은 방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면 같은 방에 잘까 하면 자기 자살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은 그 귀찮은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다른 방에 자면서 우리가 죽은다면은 만약에 같은 방에서 혹시 잔다면 그것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책임이 전가되는 거죠. 심리적 책임이.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따로 자자고 합니다. 따로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침에 나서 자살했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두 명이.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제 주인공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20대 맞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됐을 때 인간 관계들, 그리고 거기서 20대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아니면 젊은이가 그 서로 간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규정시켜버리는 도시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비슷합니다. 누이가 서울로 갑니다. 갔다 와서 말을 잊어요. 말을 잊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동생이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말을 잊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서울 가서 말을 잊게 됐는가, 언어를 잃게 됐는가. 이게 이제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걸 미루어 짐작해서 여기서 서울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이가 서울에 가고 싶어는 전에, 하인숙이가 가기 전에 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하인숙이가 서울로 가고자 하는 것 그 전에 윤희중이가 서울에 가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서울에서 그가 이루은 것들을 먼저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중이부터.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인숙, 조, 박. 이것은 뭐 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 윤희중의 분신이잖아요. 윤희중의 분신이기 때문에 윤희중의 서울을 가려고 했던 것과 서울에서 갔던 그 어떤 행위들, 가서 했던 것들을 읽으면은 더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도 많이 읽죠? 그렇게 읽게끔 또 글이 써 있어요. 많이. 무의식의 공간이 무진이고, 의식적 공간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린 공간, 아니 언어가 없는 공간이 무진이고, 언어를 찾는 공간이, 언어의 공간이 서울이라는 공간,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게끔 써 있거든요. 그게 추측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죠, 그게? 윤희중을 무진으로 끌고 갔을 때, 여기가 무의식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걸 끌고 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미친 여자. 예. 광주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 딱 내렸는데 거기 미친 여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죠.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무진이 무의식의 공간이라는 것을. 근데 무진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쪽이요. 3쪽 4번 무진의 사람들에서 제가 윤희중, 하인숙, 조박 했는데 나를 무진으로 인도하는 사람. 줄침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 강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 구례를 빠져나올 때 내가 본 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핵 잡아 끌어당겨 내 앞에 던져주었다. 그 어두운 기억이 무진에서 기억이거든요. 그걸 확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학 책을 보면요. 심리학은 좀 넓은 범위고 정신분석학은 되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정신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 책을 보면은 신경증과 정신병을 구분시킵니다. 신경증과 정신병을 구분시키는데 신경증은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사람들 신경증이라고 해요. 무의식. 저희들이에요. 넓게 봐서 신경증이라고 했을 때는 강박증은 무의식이 억압된 거니까 무의식이 억압된 건데 신경증 이제 무의식 억압되는데 신경증이 이제 무의식이 밖으로 표출될 때 강박증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것에 집착을 하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저희들 다 강박증이 있어요. 신경증이. 왜냐면 문을 잠궈 몇 번 보잖아요. 이렇게 가스를 보고. 강박증 현상인데 우리는 다 그래서 신경증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이 어느 정도 억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분석학 용어에서 보면은 인간은 쾌락을 요구하거든요. 이 쾌락이 마음대로 즐기면서 즐긴다는 게 쾌락이 원래 아니에요. 소위 심리학이 보면 쾌락이 그게 아닌데 자기를 풀어주는 어떤 건데 하여튼 쾌락 원칙을 원하는데 쾌락 원칙을 마음대로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욕을 한다든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서 그 어떤 자기 생리 욕구를 푼다든가 이렇게 못해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맞춥니다. 이게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관식이 억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의식이 풀려버리면 이것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그건 실제 내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면서 있었던 것이 밖에서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인숙, 조, 박이 어디냐면 자기가 자기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자기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문학에서는 그냥 인물이 되는 거죠. 특정 인물이. 그래서 박과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겠죠. 하인숙과 이야기하고 조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이게 정신병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죠. 신경증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무의식의 공간을 본다면 무진을 정신병에서 어떤 자아 분열된 것이 그대로 존재하듯이 그 존재하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 무진에서 우리는 무진의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진의 공간의 특징과 무진의 공간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여성에 의해서 이 미친 여자에 의해서 끌고 가잖아요. 자기 끌고 가서 그 자기의 자아에 있는 사람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그대로 인물로 설정했다면은 그 인물의 특징을 보는 것고 또한 그 공간의 특징을 보면서 무의식이라고 만약에 무진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의식의 공간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진의 공간에 탁 들어설 때 이게 처음이 무진으로 가는 버스, 그 다음에 밤에 만난 사람들인데 그 무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와 있습니다. 어디선지 분뇨 냄새가 새어들고 크레졸 냄새가 나고 아이들은 발가벗어 기웃뚱거리고 걸어다니고 의부 포장된 관장은 거의 텅 비어있고 개 2마리가 혀를 깨물고 교묘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진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무의식적 어떤 그 욕망이라는 것이 정제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무진의 공간이죠. 이게 삼포 가는 길에서 읽었던 그들이 찾는 그 고향이 아니죠. 그래서 반 노스텔지어의 작품만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옆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가장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안 봤던 것이 하인숙이 보이는데, 이 하인숙에 대한 문을 이렇게 거의 묻혀져 있는데, 이걸 한번 끄집어내면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논문을 봤어요. 근데 정말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 거의 한 정말 11시, 12시 정도에 비슷한 논문을 딱 봤어요. 신영철 교수 알죠? 신영철 교수 논문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 보면은 신영철 교수의 논문을 좀 참조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어디냐면은 4쪽에 맨 위에 5번 윤희중과 하인숙, 아래의 해석은 신영철의 논문 여성을 여행하는 문학, 여성을 여행하지만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 그 논문이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을 참조했습니다. 이 문학의 그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이론적 근거가 머릿속에 막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막막함이 좀 있었는데, 신영철이 딱 보면서 이 길을 좀 열어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아까 그 장소로서의 무진을, 그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른 걸. 그리고 장소를 끌어갔던 것들, 여성을 이야기했었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인물들도 이야기했는데, 인물들 이야기에 들기 전에 안개가 나왔으니까 안개 이야기를 하고 그 인물들로 들어가 보죠. 안개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이 인물은.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이쪽에 보면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장.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군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이 진짜 유명한 문장인데, 이 안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 장소에서 인물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진행시켜 가보죠. 안개가 뭘까요? 불투명하지만 손에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식이 잡을 수 없지만 뚜렷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식을 존재한다는 것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죠. 무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프로이드가 그 무식의 존재를 증명했을 때 그 책을 많은 분들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플로베르 거야. 아마 플로베르가 그랬습니다. 우리 문학가죠. 우리 문학가는 예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단지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예전부터 어떤 직감적으로 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잠깐 예감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존재하냐? 그러려면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무의식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은유와 한유거든요. 현대 언어로 보면 그때는 이제 응축과 전인데, 현대 언어로 보면 은유와 한유인데, 이 특징을 가지고 무의식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나중에 그 증명을 하는 과정이 많이 존재하죠. 여기서 안개도 선생님 말했듯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거죠. 또 안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말하거든요. 그 하인숙하고 윤희주하고 이야기할 때, 서울 가냐 안 가냐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왜냐면 서울은 책임만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무진은 뭐냐면 여기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도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확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무진의 공간을. 저는 안개에서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 그거 같았어요. 뭐냐면 이쪽에 보면은 안개는 지금 좀 2번이요. 좀 굵게 써놨는데,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난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깃들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지금 뭐냐면요, 무진의 안개는 여기, 즉 어떤 귀신에 의해서 뿜어내는 입김이고,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마저도 보이지 않게 하면서 멀리 다른 곳과 분리시키는 어떤 역할도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을 모호하게 감싸고 있지만, 사람들 앞을 못 보게 하고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서 바람이 왔으면 이걸 걷어줬으면, 해가 와서 이걸 걷어줬으면 하는 또 하나의 바람도 있게 하는 특징이 안개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명확히 써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놓은 거 뭐냐면 나중에 하인숙과 윤희중한테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 책임감과 무책임의 모호함이 있는 무진의 공간, 그리고 그 아까 장소의 특징으로서 나타났던 그러한 무진의 공간이 있지만 그들은 어떤 것을 또 열망하냐면 명확한 책임 있는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해요. 서울이나 보는 공간으로. 그리고 다르게 더 널리 확장을 하면은 출세의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명확하게 어떤 선명하게 위치가 정해지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또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안개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아까 그 만약에 이것을 윤희중의 분시로 읽는다면 그 인물들을 갖다가 조, 박, 그리고 그 하인숙을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전에 일쪽에 제가 약간 준비해 놓은 걸 살짝 보면은, 보고 나서 이제, 인물과 연관시켜도 되겠네요. 그냥 엄마라는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크게 작용하거든요. 무진에서, 엄마. 그럼 서울에서 누가 작용할까요? 부인이 작용한 거죠, 부인.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부인이에요. 자기의 욕망이, 그러니까 그 욕망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 아니, 제가 말은 뭔지 모른다는 건 뭐냐면, 다양한 욕망이 있는데, 왜냐면 근대화라는 특수한 시기에, 아니면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망일 수 있거든요. 그 욕망이. 그렇잖아요. 너는 뭐 어릴 때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욕망이 특정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딱 매치됐을 때, 그래, 이게 내 욕망이 하면서 충족시킬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욕망이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진,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진짜 어떤 욕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욕망을 엄마한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후자로 해석한다면. 엄마를 엄마한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일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살아계셨다. 때였다. 이때 제가 볼 때는 윤희중의 욕망이, 특정한 욕망이 강화된 것 같아요. 많은 욕망 중에서. 시작됐어요. 만들어졌어요. 다른 것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없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윤희의 뜰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하지 않고 대체하는 오빠가 있었지만, 특정한, 그러니까, 부계를 갖다가 부정하는 어떤 욕망이 막 처음부터까지 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작가가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는 크게 보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안 보이게 보는 이유가 남자와 여자가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희중이가 많이 윤희중에서 하인숙이가 자기의 분열적 존재인 하인숙이의 욕망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숨겨져 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거고, 윤현의 뜰에서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 보였던 거예요. 오빠뿐만 아니라 분야도 보이고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엄마의 의지가 아주 작용했다는 건 뭐냐면, 이때 엄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모성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모성성이라면은 여성성 초자라고 해야 되나? 초자, 이제, 어떤 아버지.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건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 속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는 얘는 끝에 골방에 처박혀 있었고, 우영고로 징발될 때로 얘는 기피해요.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친구들이 죽었다는 그 군사편지가 오면은 찢어버려요. 왜냐면 나는 전선을 택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의 의지는 뭐냐면, 그래서 걔를 갖다가 서울에서 출세시키고 싶은 거였던 거죠. 자기 의지를 받아들인 거죠. 자기 주체화 시킨 거고, 나중에 그걸 뭐라고 드러난 거 보면, 자기 연인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제약회사 사장인가 회장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네가 전무가 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기간에 잠깐 무진에 가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이 시대의 욕망, 이 역사적인 것과 결합시키려면 도시화가 진행됐을 때와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도시화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욕망이 얘기한다면 어머니에서 만들어진 그 욕망이었다는 거죠.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내가 깨어있을 때와 내가 잠들었을 때가 달라요. 깨어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듯이.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잠들었을 때는 뭐냐면 긴긴 악몽이 거꾸러지는 나에게 혹독한 책임을 가하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끄집어내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있고, 그리고 나의 어둡던 세월이 일단 지나가 버린 지금은 무진을 잊혀져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었고요. 이 공상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무진에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 갖고 내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와서 나에게 생각하게끔 많은 공간이기도 했어요. 나를 넘어서는, 내 의식을 넘어서는 그 공간이라고 했죠.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요. 나의 의식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무의식이 억압될 때 기억은 억압되지만 정서는 억압되지 않는다거든요. 기억은 억압돼, 정서는 억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정서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플래시 효과처럼 탁 튀어나와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한 어떤 것들이 내가 잊혀졌더라도, 기억에 났더라도 현실에서 그 비슷한 게 나타나면은 그 정서가 탁 나와 거기에 탁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팍 화를 낸다든가,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적응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저는 좀 책을 긍정적으로 읽는 스타일이에요. 부끄러움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좀 그래도 약간의 그 우리가 더 그 희망적으로, 희망이라고 할까, 읽어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그것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뭘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넘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인물을 이야기할 때 엄마 먼저 이야기했는데, 엄마 이야기하고 이제 조, 박, 그리고 하인숙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조는 어떨까요? 조, 나의 무의식 중 하나죠. 조, 박 같이 하게 되는데, 조 같은 경우는 그 출세줄이 있으면은 칼로 그어가지고 그 출세를 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조 같기도 하지만 박 같기도 하잖아요. 박. 순수하면서도 또 원권도 있잖아요. 그게 20살 중반에 쓴 거잖아요. 이 사람 20대 거의 다 쓰고 글 안 써요, 거의. 이때 그 EBS 예전에 EBS에서 상당히 오전에 그 바로니의 성가? 바로니의 그 상당히 길게 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60년대, 70년대 문학가들이라든가 그 예를 들면 그 사상가들의 활동이 다 나온 드라마가 있고 치면 나올 거예요. 바로니의 옆에선가 있어요. 그 있어요. 몇 수십 편 돼요. 몇 수십 편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김승호뿐만 아니라 그때 뭐 그 김현 또 뭐 그 시대에 했던 20대 때 한국의 사상계와 문학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찾아보면 있어요. 드라마. 지금 찾은 다 있어요. 입이 다 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바론이 예, 그 기억이에요. 김지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되면은 그 시대 때 지금의 그 나이 원로가 된 나이들이 20대 때 이야기들. 서울대생이 그런 이야기예요. 서울대생 이야기. 내가 재밌게 좀 약간 드라마가 잘 만들어지는 아닌데 내용이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하여튼 김수호 대성 썼을 때 많은 그때 문단에 있었던 기성 작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를 자학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승옥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최초의 한글 세대로 사유하고 한글 세대로 글을 썼던 세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세대예요. 지금 뭐냐면 그 전까지는 뭐냐면 일본말로 배우고 일본말로 사유한 다음에 한국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르죠, 약간. 다른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로 배웠고 한국말로 사유하고 한국말로 썼던 사람들. 근데 문체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전 세대가 썼던 글하고 보면은 약간 달라요. 보면은 약간 그 전까지 보면은 그렇게 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약간 번역투 비슷한 것도 많아요. 번역투인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사고하고 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고요. 다시 그럼 우리가 이제 하인숙에 대한 인물로 마지막 해야겠죠. 하인숙. 하인숙에 대한 인물이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재밌었고, 이 하인숙이 만약에 무진기행을 썼다면은 다르게 썼을 것이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인숙 썼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하나의 큰 핵심적인 주제 같아요. 서울 설명 필요 없어요. 크게. 설명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든 서울 냄새가 나요. 군다든가 좀 그냥 서울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서울을 가고 싶어하는, 이것만 짓기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몇 가지의 작은 근거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뭘까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하인숙,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향이 어딥니까? 그 사람 고향이. 그렇지. 하인숙은요. 무진이 아니에요. 무진이 아니에요. 하인숙은 무진이 아니고 무진에 다른 곳에서 무진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서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무진에서 그러면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분석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이 무진인데 무진이 아닌 곳에서 무진에 왔던 행동을 보면서 서울로 가려다가 서울로 안 간 이유를 우리가 또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희중과 하인숙 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저는 다르게 읽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저는 이것을 윤회의 뜰에서 마치 분의 동생이죠. 동생이 그 오빠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를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를 갖다가 그의 행동 자체를 갖다가 자기의 의도로 바꿔버리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책 속에 보이잖아요. 저는 하인숙한테도 좀 그게 느껴졌어요. 약간은 느껴졌는데 이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남자 작가가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하인숙의 시야로 불어본다면 그래서 글을 썼다면 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얘는 다른 고향에서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와서 그럼 왜 속물들하고 어울려 그러잖아요. 왜 유형대로 왜 부르고? 자기 말하고 자기 심심해서 왔다고. 심심해서 왔다고 말하고 또 뭐냐면 자기는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데 소프라노를 부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요구해 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뭘로? 짬뽕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그 톤을 안 바꾸면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 남자가 조가 잠자를 요구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명확한 그 사람이 뭔가 파악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기도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조와 그냥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갔었고 걔가 더 그 이상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평등한 조건에서 그걸 끌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유희준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보여줘요. 유희준과 관계에서도. 야, 나는 너하고 덜마 뭐냐면 나는 너하고 일주일 동안만 여기 무진에서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너는 충분히 여기에서 가면 그 어떤 서울의 규율 속에서 책임 속에서 간다는 사람인 줄 알아. 일주일간만 난 즐겨. 거기다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좀 더 집어넣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다 맞고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윤희중 같은 경우는 무진에서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남성성이 키워졌고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화가 급격하게 전개된 곳에서 거기에 맞는 또 하나의 어떤 남성성의 인물로서 적응이 된 사람이에요. 적응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희중이 아니라 하인숙은 그러지 않아요. 하인숙은 무지라는 공간에 존재하면서 거기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걸 보지도 않고 이걸 좀 더 만약에 하인숙을 중심으로 쓴다면은 무진에서 그 책임과 무책임이 함께 있고 명확한 언어보다는 음성거림이 있는 공간의 긍정성까지도 우리가 하인숙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인숙이라는 긍정성을 계속 밀고나가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승옥이 쓰는 중심은 윤희중 같아요. 서울로 가고 그쵸. 근대하고 남우성이고 그걸 그 시각으로 하인숙을 바라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무진에서 봤던 자기 무의식에다가 어머니에서 만들어진 주체가 있지만 어머니에서 만들지 않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 자기가. 봤는데 하인숙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자유로움? 그걸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표현한다면 그거 같아요. 별을 보고 느꼈던 감정. 별을 보고 어떻게 냐면 별을 보고 제가 3쪽에 나와 있는데 별을 보고 도달할 수 없는 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요. 그 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분노를 느껴요. 자기에 대해서. 별을 보면서. 그 멀다고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구나 느끼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방언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었을까. 이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문맥을 아까 제가 생각했던 문맥으로 연결시키면서 한다면은 뭐냐면은 이 윤희중한테는 어머니에서 키워지고 또 아까 서울의 그 부인에 의해서 그 충족되었던 욕망 말고도 있었어요. 그것이 약간 이상. 그렇죠.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원형적인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찾는데 못 찾았던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이 그래서 그에게 저는 힘이 돼주고 이 근대라고 하는 60년대 근대라고 했을 때 도시화가 되고 했을 때 김수홍이 바라봤던 그 도시화약 병폐들을 봤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그거에 대해 자그마한 우리가 그 어떤 그 뿌리를 좀 긍정성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본다면 그 부끄러움이죠. 자기 크기만큼 모순을 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순을 어차피 인간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마큼 그 모순을 짊어질 수 있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넘어오죠. 윤희중과 하인숙 간에 이 글에서 찾아 파악이 쉽지 않지만 대결을 벌이는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윤희중은 서울에 있는 자기 의식의 명료성을, 하인숙은 그러지 않음을 갖다가 무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간에 대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게요. 사쪽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신영철 교수의 여성을 여행하는 하지만 하지 못하는 문학. 이게 이제 무슨 그림가 좀 느낌이 들어요. 제목만 보거든. 왜냐하면 무진에서 여성의 공간이고 서울도 여성의 공간인데 실제 하인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윤현의 뜰에서의 그 노랭이 같은 뿐만 아니라 그 언니 같은 이런 여성 이것은 여행하지 못하는 여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둘 간의 경쟁이 있는 건데 갈등이 있는 거고요. 나는 윤희중입니다.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라다 주길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게 느끼거든요. 쭉 갑니다. 그래서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 쭉 이야기해요. 유행가 이야기도 하고 유행가 할 때 뭐냐면 여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나온 사이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심인데요.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 통금 사이렌이 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호하며 사라져갔다. 여기서 소리는 윤희중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이렌에 흡수시킨 것은 하인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 둘의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하인숙이 모든 걸 다 흡수해버렸는데 하인숙의 사고로 대표된 상징되는 것이 내 사고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오는데 나는 얼마 전에 그 여자와 주고받던 얘기들 다시 생각해보려 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귓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간 후 그 대화들이 내 귓속에서 내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릿속에 심장 속에 들어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린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 모두가 없어버린 것인가? 그래서 뇌 사고가 있는 명징한 사고와 그 뇌 사고의 과정이 하인숙과의 대화에서 사라지는 과정이 두 가지 대화하고 있는데, 사라졌다가 뇌 사고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과정이.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우연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주관적 분석인가, 이 중요성이 그러지 않고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해요. 김수목은 그냥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사이렌은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근데 여기서 이 자기 명증성을 죽지 않으려고 해요. 얘는 지금 윤희중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졌다. 어디선가 자기가 이제 그 사이렌 속에서 흡수되려고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팔이다.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창부와 그 여자와 손님입니다. 나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속에서 자기가 또 엉뚱한 자기의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인숙을 모든 이 서울에서의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 소리를 명징한 소리를 흡수해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단지 창부 같은 사람으로 격화시켜버려요. 그 뒤에 보면 자기 무의식에서 그래서 하인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두 개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너는 내 나이야. 그 여자들 그 조라든가 방에서 놀고 있다가 서울로 가고자 하면서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하인숙을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소리까지 흡수시켜버리는 인물,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은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가고 싶어 해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싶어 하죠. 사이렌을 듣는데, 사이렌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사이렌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이렌은 그 유혹시키고 그걸 파괴하는 어떤 목적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래서 요즘 신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저 신화를 좀 좋아해가지고 신화를 보는데, 신화가 근본적으로 다시 해석돼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사이렌은 자기를 즐기는 거였어요. 목적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방해하는데 오디세우스는 자기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즐김을 들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가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는 묶으면서 그걸 즐기지 못하니까 묶여 있으면서 얘네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귀를 막혀오고 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하는 목적에서는 타자의 유의도 나한테 종속돼야 하거든. 타자가 즐기고 있는 유의도 나한테 종속돼야 하는 거예요. 하인숙이 즐기고 있는 유의도 윤희중은 나에 의해서 해석돼야 되고 나에 종속돼야 되거든. 다른 사람을 못 듣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못 듣게 하고 자기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타자의 유의를 내가 잠깐 즐긴 거예요. 사이렌은 거기서 그냥 자기 유의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을 신화적으로 우리는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마지막 걸로 그걸 한번 이제 여기까지 하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쪽에 보면 있습니다. 윤희중은 왜 무지로 왔나? 또 무지로 갔나? 이중을 왜 갔을까? 자세히 읽어보면은, 잠깐 그동안에 기다려. 가서 이것만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짓죠. 왜 윤희중은 무지로 간다? 윤희중은 간다. 이거 한번 다양하게 한번 추측을 할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만 제가 뽑아놨는데요. 아내가 가라고 합니다. 가니까 얘가 파자마켓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가야 하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간다고. 왜냐면 무진에 가면 항상 자기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보면은 자기가 무진에 갔을 때 보니까 서울에서 실패로부터 도망갈 때, 실패했을 때 그래 갔어요.
또 뭐냐면 무언가 새 출발했을 때 갔어요. 그럼 마치 이것이 실패했으니까 고향에서 좀 쉬었다가 새 출발, 이 의미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은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은 아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장인 영감은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퍽 영리한 권유를 내게 한 셈이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 속에서,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윤희중이가 무진으로 간 이유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용기가 나타나는 곳, 공간도 아니에요. 그 공간은. 그럼 어떤 공간인가? 저는 제 해석을 일단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보자면 저는 의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아내와 자긴 영감이 무식, 알지 못하지만 퍽 영리한 권유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 가보면은 이제 네가 아까 말했지만 그 규율과 비규율이 존재했던 모든 것이 존재했던 그 무지라는 것을 가고 나면은 너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이 규율의 공간을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못 버티 그것을 네가 한식처럼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살 것이다. 이 삶을. 그리고 그러면 자기는 왜 그걸 끈적거리면서 가지 않았나? 어린아이처럼 가지 않았나? 그것은 자기가 그 무의식적 공간 속에서 있던 것을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버틸 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를 얘를 왜 보냈냐? 얘를 윤희중을 왜 보냈냐 하는 것은 저는 그 남성 작가로서 윤희중이라는 사람의 시각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고 60년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는 생각으로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근대라고 하는 도시화됐을 때 김승옥이 주요한 시각을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 근대화됐을 때 그 문제, 도시화됐을 때 그 문제의 인간관계라든가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던 그 방향.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라는 거 존재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존이라는 거기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방향에 대해서 김승옥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글을 쓴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면요. 그렇죠. 무의식에서요. 네. 무의식에서 개인, 아까 말했던 건 정신무서운 개인 무의식인데 예를 들면 무의식을 우리 그 개인 무의식은 우리 내부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외부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이랬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부의 무의식도 있지만 어떤 외부적 조건도 있잖아요.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무의식 강한 외부적으로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어떤 흐름을 가게 하는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나 도시화라는 걸 상징하는 것들이 거대한 게 아버지가 장인이 이렇게 한 것은 그 거대한 어떤 그 지구적 차원의 무의식, 그 자본주의 차원의 무의식이 작동한 거고 여기서 윤희중은 그 속에서 갔는데 다른 것들도 본 거고 그러다가 부끄러운 것이고 근데 다시 또 온 거고 도시화 근대화가 불러왔던 인간 전체의 무의식과 연관되는 것, 의식을 지배하는 것들 이걸 이야기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 무의식을 표현한 것은 신화가 더 강해요. 근데 신화가 강한데 신화에 대한 재해석이 참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 근데 지금까지 어떤 것든지 그런 그 윤희중의 시각으로 다 써 있어요. 거의 모든 문학이.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